6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군 휴가마저 공사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목포 달동네 언덕길에 신문 배달 자전거 바퀴 소리가 울린다. 중학교 2학년 강도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페달을 밟았다. 겨울 새벽 찬바람이 귀를 에이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신문을 한 부씩 대문 앞에 놓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니 6시 반.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도윤아, 손 씻고 와라. 할머니 목소리는 언제나 잔잔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대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또래보다 야윈 얼굴, 그리고 어딘가 어른 같은 눈빛. 도윤은 6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했다. 도윤이는 엄마가 데려가. 아니, 당신이 키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밀었다. 결국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떠났고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남은 건 외할머니뿐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전남 목포 달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도윤을 데려왔다. 괜찮다, 우리 도윤이.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만 했다. 그때부터 할머니와 도윤의 삶이 시작됐다. 할머니는 국밥집 설거지, 반찬가게 배달, 빌딩 청소 일을 전전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할머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다녔다. 도윤은 학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고 혼자 문제집을 풀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도윤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매, 나 신문 배달하고 싶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안 돼, 도윤아. 너는 공부해야 돼. 괜찮아요. 새벽에만 하면 돼요. 결국 할머니는 허락했다. 그리고 도윤은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다. 한 달에 1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도윤은 그 돈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은 고집을 부렸다. 제 용돈은 제가 벌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도윤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신문 배달은 그대로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다.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성적은 중위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와 기계 다루는 감각이 좋았다. 학교 컴퓨터실에 남아서 독학으로 엑셀과 프로그램을 익혔다.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배웠다. 도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할머니만 편하게 해드리자. 그는 매일 그 목표를 되뇌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그 생각만 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도윤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손님이 없는 새벽 2시, 그는 노트에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할매 병원비, 월세, 생활비 내년에 군대 가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도윤아, 일 끝나면 조심히 와라. 네, 할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도윤은 믿었다.
언젠가는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인생은 그 소박한 목표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겨울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도윤의 인생은 더 큰 시련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시련이 결국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도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할매. 도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괜찮다, 도윤아. 그냥 좀 넘어진 것뿐이야.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셨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고령이시라 빨리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00만 원. 그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떠올렸다. 통장 잔액 180만 원. 그나마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일단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걷기 힘들어졌다.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약값도 계속 나갔다. 도윤이 모아둔 돈은 한 달 만에 바닥났다.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2달 후 우편함에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도윤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입대일은 2달 후였다. 지금 군대를 가면 할매는 어떻게 하시지? 도윤은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저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혼하신 지 오래됐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예요. 죄송하지만 지원이 어렵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몇 년 만에 거는 전화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후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끊어졌다. 3번째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됐다. 누구야? 아버지 목소리는 낯설었다. 저 도윤이에요. 뭔 일이야? 할머니가 다치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도 어렵다. 끊어. 아버지, 잠깐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입대일이 다가왔다. 도윤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매, 제가 군대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셨다.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라. 병원은 어떻게 하세요? 이웃 아줌마가 도와준다고 했어. 너 걱정은 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입대 전날 밤, 도윤은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했다. 잔액 50만 원. 그는 할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도윤은 베갯머리에 통장을 놓고 나왔다. 훈련소 생활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도윤에게는 쉬운 시간이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 일도 익숙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집에 가 있었다. 할매는 괜찮으실까?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실까? 첫 휴가가 나왔다. 도윤은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
예전보다 더 마르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할매,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도윤은 알았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거의 없었고 약 봉지만 가득했다. 휴가는 사흘이었다. 도윤은 첫날 저녁 할머니를 재우고 밖으로 나갔다. 인력사무소로 향했다. 내일부터 이틀간 일 있어요? 공사장 막노동인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도윤은 공사장으로 갔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자재를 옮겼다. 땡볕 아래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이틀간 벌어들인 돈 20만 원. 도윤은 그 돈을 할머니 통장에 넣었다. 복귀 전날 밤 할머니가 물으셨다. 도윤아, 너 어디 다녀왔니? 아니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도윤은 손을 빼며 웃었다. 군대에서 훈련 많이 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다. 손자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휴가는 다른 군인들에게 휴식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생존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더.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그때 도윤은 아직 몰랐다. 군대에서 만난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군 복무 8개월 차. 도윤은 이제 부대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구보도 야간 보초도 그 어떤 훈련도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다. 매달 받는 월급은 전부 할머니 통장으로 보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안 보낼 수 없었다. 생활관 동기들은 주말마다 피자를 시켜 먹고 게임을 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끼지 않았다. 돈을 쓸 여유가 없었다. 강도윤, 너도 같이 먹어. 같은 소대 한지훈이 피자 한 조각을 내밀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먹어, 그냥. 지훈은 강제로 도윤 손에 피자를 쥐어줬다. 한지훈. 서울 강남에서 온 또래였다. 처음엔 철없는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다.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다. 하지만 지훈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도윤아, 너 휴가 때 어디 갔다 왔어? 집에서 뭐 했는데? 그냥 할머니랑 있었어. 지훈은 도윤의 손을 힐끗 봤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손톱 밑에 남은 시멘트 자국.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또 휴가 시즌이 돌아왔다. 도윤의 차례였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집으로 가서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다. 할머니는 조금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셨다.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나갔다. 도윤은 다시 인력사무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사흘 내내 일할 수 있어요. 젊은 친구가 고생이 많네. 알았어.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와. 도윤은 사흘 내내 공사장을 전전했다. 철근을 옮기고 바닥을 고르고 페인트 칠을 했다. 셋째 날 저녁 도윤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허리와 어깨가 욱신거렸고 손바닥은 물집투성이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30만 원을 보며 안도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이걸로 되겠다. 부대로 복귀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지훈이 다가왔다. 도윤아, 다음 휴가 때 우리 집 가자. 뭐? 우리 집. 서울. 같이 가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진짜 괜찮아. 지우는 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친구 집 한 번 가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가자. 도윤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결국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휴가 날, 도윤과 지훈은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버스는 강남역에 도착했다. 지훈은 택시를 잡았다. 청담동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주택가였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도윤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 지훈아. 왔어? 이 친구가 도윤이구나. 안녕하세요. 도윤은 깊게 인사했다. 어머, 인사 잘하네. 들어와, 들어와. 집안은 넓고 따뜻했다.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도윤아, 앉아. 편하게 있어. 지훈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이한테 들었어.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며? 네. 힘들겠다. 많이 먹어.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큰 보자기에 반찬을 가득 싸왔다. 도윤아, 이거 할머니 드시라고 가져가. 도윤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그냥 받아. 할머니 혼자 계시면 식사 챙기기 힘드실 텐데.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녁 무렵 지훈의 아버지 한태석이 퇴근했다. 아, 도윤이구나. 반갑다. 한태석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도윤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앉아, 앉아. 지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도윤이 너 제대하면 뭐 할 생각이야? 한태석이 물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뭐 했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재고 관리 같은 일이요. 그래. 물류 쪽에 관심 있어? 네, 괜찮았습니다. 한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회사가 물류 쪽이거든. 제대하면 한번 와봐. 일 배우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게 도와줄게.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한테요? 그래. 지훈이 말 들어보니 성실한 친구 같던데.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 필요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나도 젊을 때 도움 많이 받았거든. 한태석은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연락해. 언제든. 도윤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다. 손이 떨렸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가방 속 보자기를 만지며 창밖을 봤다. 명함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다. 이게 진짜일까? 도윤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어떡하지?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이 순간이 도윤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제대일. 도윤은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할매, 제가 왔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다 컸네. 할머니는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으셨다. 도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며칠 후 도윤은 한태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강도윤입니다. 오, 도윤이. 제대했구나. 언제 서울 올라올 수 있어?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로 와봐. 도윤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매, 저 서울 가서 일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래, 좋은 기회다. 가거라. 할매는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 이웃 아줌마들이 잘 챙겨준다. 도윤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할매를 제대로 모실 수 있다.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도윤의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책 2권뿐이었다. 회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었다. 한태석 대표가 운영하는 중소 물류회사. 직원은 20명 정도였다. 도윤아, 왔어? 한태석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다. 일단 창고 일부터 배우면서 시스템 익혀봐. 야간 대학 물류정보과에 원서 넣어놨어. 네. 공부하면서 일해. 학비는 회사에서 지원할 테니까 걱정 마.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대표님, 제가 왜 이런 걸? 나도 젊을 때 누군가한테 기회를 받았어. 그때 그 은혜를 갚는 거야. 너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도윤은 깊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했다. 재고를 정리하고 입출고를 관리하고 배송 동선을 짰다. 군대 전 했던 일이라 금방 익숙해졌다. 밤에는 대학에 다녔다. 물류정보 시스템, 유통관리, 경영학 기초. 하루하루가 빡빡했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주말에는 목포에 내려가 할머니를 뵀다. 왕복 5시간이 걸렸지만 빠지지 않았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매. 이제 곧 더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셨다. 1년이 지났다. 도윤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송 동선을 효율화했다. 불필요한 비용이 줄었고 거래처 평가도 좋아졌다. 한태석 대표가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수고 많았어. 이번 달부터 급여 올려줄게.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만큼 받아야지. 도윤은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2년 후 도윤은 대학을 졸업했다. 할머니도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도윤은 목포에 작은 원룸을 얻어 할머니를 모셨다. 할매,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도윤아, 고맙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또 한 번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최 상무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한태석 대표가 나왔다.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 상무는 어제 출국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재무 담당 최 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이었다. 거래처 결제 대금 3억 원, 운영 자금 2억 원, 총 5억 원이 사라졌다.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거래처는 결제를 독촉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한태석 대표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도윤은 대표실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들리는 한숨소리. 며칠 후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다. 도윤아, 너도 다른 데 알아봐. 여기는 이제 끝났어. 선배 직원이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뭐하냐?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도윤아, 회사 상황 들었어. 괜찮아? 응.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나는 남을 거야.
진심이야? 응.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 지우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다. 알았어. 나도 도울게. 도윤은 다음 날 한태석 대표를 찾아갔다. 대표님. 한태석은 지쳐 보였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꼴을 보게 돼서. 대표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태석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대표님을 돕고 싶습니다. 한태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도윤아, 같이 해봅시다. 끝까지. 그 말에 한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다. 지난 몇 년간 모은 돈, 그리고 작은 투자로 불린 자금, 총 8천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도윤은 결심했다. 이걸로 시작하자. 다음 날 도윤은 한태석 대표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 대표님, 이번엔 제가 돕겠습니다. 한태석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8천만 원. 도윤이 내민 통장을 본 한태석 대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도윤아, 이건 내 전 재산 아니냐? 괜찮습니다. 저 혼자 쓸 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표님, 저 6살 때 부모한테 버려졌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절 포기 안 하셨어요. 한태석은 조용히 들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한태석을 바라봤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한태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도윤아. 그날부터 세 사람의 싸움이 시작됐다. 한태석, 도윤, 그리고 회사로 복귀한 지훈. 사무실은 작은 창고로 옮겼다. 직원은 3명뿐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윤은 물류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했다. 지훈은 발로 뛰며 거래처를 설득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이번엔 다릅니다. 한태석은 투자자들을 만나며 재기의 기회를 찾았다. 첫 달은 지옥 같았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밥은 컵라면으로 때웠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지훈아, 오늘 거래처 미팅 어땠어? 한 군데는 오케이 받았어.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가봐야 돼. 좋아, 계속 밀어붙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믿었다. 석 달 후 작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래처 2곳이 계약을 맺었다. 소문을 들은 투자자 한 명이 소액 투자를 결정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습니다. 도윤이 보고했다. 한태석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래, 잘했다. 1년이 지났다. 회사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거래처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도윤은 회사에 이사가 됐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지분도 인정받았다.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 진작 망했어. 한태석이 말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먼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 셋이서 해낸 거지. 지훈이 끼어들었다. 세 사람은 웃었다. 그해 가을, 도윤은 목포로 내려갔다. 할머니는 이제 훨씬 건강해지셨다. 도윤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셨다. 할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도윤은 옆에 서 있던 여자를 할머니께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회사 격리팀에서 일하는 서연이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도윤의 과거를 알고도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래,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과 할머니는 단둘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다. 도윤아. 네, 할매. 너 참 잘 컸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는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도윤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매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내가 포기 안 했지.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쓰다듬으셨다. 이제 할매는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제가 할매 모실게요.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6살 때 버려졌던 그날. 할머니 손을 잡고 목포로 왔던 그날.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던 중학교 시절. 공사장에서 땀 흘리던 군 휴가. 한태석 대표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리고 회사가 무너지던 순간.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건 돈이나 운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은 노력.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선의.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한태석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자. 2년 후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은 50명이 넘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다. 도윤은 서연과 결혼했다. 할머니는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도윤이 정말 잘 컸네.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셨다. 결혼식이 끝나고 도윤과 한태석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도윤아. 네, 대표님.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한태석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서로 도운 거지, 뭐.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도윤은 신혼집 창가에 서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뭐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한태석 대표님, 지훈이 그리고 나를 포기 안 한 나 자신한테도. 서연은 도윤을 꼭 안아주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는 알았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그 은혜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을. 도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내가 만날 누군가에게도 나는 따뜻한 손을 내밀겠다. 그렇게 도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